여러분, 혹시 자식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면서 통장 잔고가 자꾸 신경 쓰인 적 있으신가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하는데 한편으론 이 돈 나가면 내 노후 자금은 얼마나 남는지 그런 계산이 먼저 앞서는 그 불편한 마음 말입니다. 5천만 원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고 1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3억이 있어도 10년 후가 걱정되는 거죠. 노후엔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더라. 요즘 세상에 5억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더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가슴만 답답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그 막연한 불안을 정확한 숫자로 바꿔드릴 겁니다. 한 노년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계산의 부족에서 온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은행 창구 앞에서 64세 김영호 씨가 통장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잔고는 2억 8천만 원.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하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병원비라도 한 번 크게 나가면 끝이야.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8천을 20년으로 나누면 연 1,400만 원, 월로 따지면 116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쳐봐야 월 186만 원. 부인과 둘이 살기엔 너무 빠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아꼈습니다. 외식은 생각도 못했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댔습니다. 건강검진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돈 아껴야지 뭐. 건강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아끼면 아낄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70대 중반엔 바닥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60대에 실제로 필요한 최소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둘째,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불안이 줄어드는가?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넷째, 의료비는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 다섯째, 돈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안정을 어떻게 얻는가? 이 5가지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40분 후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정확한 숫자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숫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입니다. 60대에 실제로 필요한 최소 금액, 이걸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요. 65세 이상 부부 가구의 평균 월 소비 지출이 약 237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평균치입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이보다 낮아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김철수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퇴직 후 3억 2천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이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남은 돈이었죠.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주변에선 다들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정확히 계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부부의 한 달 지출을 노트에 적어봤어요.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관리비가 얼마인지, 병원비는 얼마인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식비 60만 원. 이건 시장 보고 집에서 해먹는 기준이었어요. 주거비 30만 원, 관리비랑 난방비 포함이었습니다. 의료비 20만 원, 약값이랑 병원비 합쳐서요. 교통비 15만 원, 버스, 지하철 타는 돈이었죠. 통신비 8만 원, 휴대폰 2개 요금이었어요. 기타 생활비 20만 원, 생필품이랑 잡비였습니다. 다 합치니까 153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50만 원을 더 잡았어요. 그럼 월 203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부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았고요. 합치면 월 110만 원이었습니다. 필요한 돈 203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매월 부족한 금액은 93만 원이었어요. 1년으로 계산하면 1116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연 1116만 원씩 쓰면 약 28년을 쓸 수 있었어요. 67세에 28년이면 95세까지였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다고? 지금껏 막연히 10년, 길어야 15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계산해 보니 거의 30년 가까이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큰 병에 안 걸려야 하고, 집이 있어서 월세를 안 내야 하고, 자녀에게 목돈을 줄 일이 없어야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존엄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지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비도 없고 직장 생활 유지 비용도 없고 집도 이미 있는데 왜 지금처럼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2023년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60대 이후 실제 소비는 50대 때의 약 6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녀가 독립했고 사회생활이 줄었고 집이 있으면 주거비가 고정되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로 바꾸는 순간 절반이 사라져요. 김철수 씨는 계산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는 매달 20만 원을 여유 자금으로 따로 빼두기 시작했어요. 이 돈으로 석 달에 한 번 부인과 짧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갔어요. 1박 2일 정도 다녀오는데 큰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계산이 주는 힘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난 6개월간 지출 내역을 정확히 적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장 내역만 봐도 됩니다.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지난 6개월 내역 쭉 보시면 돼요.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생활비로 나눠서
평균을 내보세요. 둘째, 앞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용돈이요. 이제 애들 다 컸으면 안 줘도 되잖아요. 경조사비도 좀 줄일 수 있어요. 꼭 안 가도 되는 건 축하 문자만 보내도 됩니다. 과도한 취미 활동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셋째, 고정 수입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기초연금 받는지 안 받는지, 퇴직연금 있는지, 임대 수입 있는지 다 따져보세요. 이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넷째, 필요 금액에서 고정 수입을 빼세요. 그 차액이 여러분이 자산에서 꺼내 써야 할 연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100만 원 들어오면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자선에서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보유 자산을 그 연간 금액으로 나눠보세요. 3억이 있고 연 1200만 원씩 쓴다면 25년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이 그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연수입니다. 여섯째, 여기에 10% 여유를 두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25년이 나왔으면 22년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일곱째, 이 계산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해보세요.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물가도 오르고 건강 상태도 바뀌고 연금 액수도 조정될 수 있어요. 이 7가지 단계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은 정확한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여러분을 불안에서 해방시켜 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겁니다. 집은 안전하니까, 부동산은 안 떨어지니까. 하지만 60대 이후엔 이야기가 달라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박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남편이 직장 다닐 때 번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샀죠. 50대엔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월세를 놓았습니다. 월세 수입이 100만 원 나왔어요.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지. 박 씨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넘게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퇴원 후엔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00만 원으론 턱없이 모자랐어요. 예금에 있던 돈도 석 달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급하게 월세 놓던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요. 중개업소에 내놓고 기다렸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는 매물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렸고 2달이 지나도 안 팔렸어요. 3달이 지나자 문의 전화조차 뚝 끊겼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요. 결국 6개월이 지나서 시세보다 3천만 원을 낮춰서 급매로 내놨습니다. 그제야 팔렸어요.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현금으로 바꿔놨으면 이런 손해 안 봤을 텐데. 부동산은 안전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60대 이후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언제 병원비가 필요할지,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산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으면 급할 때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를 보면요.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78%래요. 현금과 예금은 겨우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구조예요. 집값이 오를 땐 좋지만 급할 땐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60대 이후 자산 배분은 이래요. 현금 및 예금 40%, 부동산 40%, 기타 투자 20%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기준이고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애 씨는 남편의 병이 조금 안정된 후에요. 남은 아파트 한 채도 팔았어요. 살던 집이었는데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 보증금 1억을 빼고 나머지 2억은 은행 예금과 적금에 나눠 넣었습니다. 금리가 연 3.5% 정도 됐어요. 2억에 3.5%면 연 700만 원, 월로 따지면 58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어요. 세금 떼고 나면 월 40만 원 정도였죠.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월 14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언제든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 줄 몰랐어요. 박 씨는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주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현금이 주는 자유였습니다. 자산 배분의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보유한 자산을 모두 적어보세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고, 예금이 얼마 있고, 주식이나 펀드는 얼마고, 보험 해약하면 얼마 나오는지 다 따져보세요. 총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둘째, 그중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세요. 3개월 안에 현금화 가능한 금액이 총 자산의 30% 이상이면 안전해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5억이면 1억 5천만 원은 현금이나 예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 만약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일부를 매도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 그래요. 넷째, 예금은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여러 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눠 넣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니까요. 한 은행이 망해도 다른 데에 돈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다섯째,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전체 자산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60대 이후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중요해요. 조금 덜 벌어도 안전한 게 나아요. 여섯째, 매년 한 번씩 자산 배분 비율을 점검하세요.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비중이 다시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전체 자산을 다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일곱째, 자녀에게 미리 상속할 생각이라면 그 금액은 따로 빼고 계산하세요. 노후 자금과 상속 자금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쓸 돈이랑 줄 돈을 섞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7가지만 실천하시면 자산 배분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안정시켜 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진실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평생 손해를 보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60세가 되던 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했어요. 빨리 받는 게 이득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조기 수령했거든요.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받는 게 낫지. 조기 수령하니까 월 5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장은 좋았습니다. 60세부터 돈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만약 65세까지 기다렸다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5년을 기다리면 월 24만 원, 연간 288만 원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 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후회했어요. 5년만 참을 걸. 조기 수령의 함정입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오니 좋지만 평생으로 따지면 큰 손해예요.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잖아요.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을 받는다고 치면요. 조기 수령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24만 원 차이가 20년이면 5,760만 원이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조기 수령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65세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해요. 심지어 70세까지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36%나 늘어납니다. 이순자 씨는 다행히 기초연금을 잘 활용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최대 월 33만 3천 원, 부부 합산 최대 월 53만 2,800원이에요. 이 씨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월 33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56만 원과 합치면 월 89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해서 월 5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총 수입은 월 139만 원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했어요. 기초연금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33만 원이 작아 보여도 1년이면 396만 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세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집 한 채 있고 예금 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꼭 신청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활용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바로 나와요. 둘째,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연기 수령의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평균 수명까지 고려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보는 거예요. 보통은 65세 정상 수령이 가장 안전해요. 셋째, 당장 급하지 않다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조금 참으면 평생 더 많이 받아요. 넷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어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요. 다섯째,
부부라면 합산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심사하니까요. 혼자면 받는데 부부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섯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곱째,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바뀌니 계속 체크하세요. 작년엔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거든요. 이 7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월 고정 수입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정 수입은 여러분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는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 이게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큰 병 한 번 걸리면 끝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덜 무섭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8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기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어요. 이제 모은 돈 다 날리겠구나. 애들한테 집만 되겠네. 하지만 실제론 달랐습니다. 수술비가 총 800만 원이었는데요. 건강보험으로 80%가 적용됐어요. 본인 부담금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에서 120만 원이 나왔어요. 결국 정 씨가 실제로 낸 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적게 드는 거예요? 항암 치료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총 비용은 1,2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니 본인 부담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180만 원이 나와서 실제론 60만 원만 냈어요. 정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드는 줄 몰랐어요. 옛날엔 암 걸리면 집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진 않아요.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본인 부담이 커지거든요.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은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최신 항암제를 쓰거나 특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훨씬 늘어나요.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수천만 원씩 드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보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약 520만 원이래요. 하지만 이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150만 원 정도입니다. 월로 따지면 12만 5천 원이에요. 물론 중증 질환이 있으면 더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잡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있으면 더 안심이고요. 정민수 씨는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 병원에서 검사 받는데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돼서 3만 원 정도만 내요. 그는 말했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의료비 대비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수술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암, 심장병,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도 80% 이상 적용됩니다. 둘째, 실손보험을 하나쯤 유지하세요.
너무 많이 들 필요는 없고요. 적정한 보장 하나면 충분해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는 거요. 셋째, 매월 의료비 예비비를 20만 원 정도 따로 저축하세요. 이 돈은 건강할 땐 쌓이고 아플 땐 쓰는 거예요. 1년이면 240만 원이 쌓이잖아요. 넷째,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줄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아요. 다섯째, 약은 복제약을 활용하세요.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의사한테 복제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면 돼요. 여섯째, 병원비 영수증은 모두 챙겨두세요. 나중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7가지만 챙기면 의료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줄어들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8세 최경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4억의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집값이 3억이고 예금이 1억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넉넉했어요. 4억이나 있으면 걱정 없겠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매일 불안했어요. 이걸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하면 어쩌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식욕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외출도 꺼려 했습니다. 돈 쓰기 싫어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걱정돼서 동네 복지관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머니, 실제로 지금까지 한 달에 얼마나 쓰셨어요? 최 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많이 쓴 것 같아요. 통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 씨는 통장을 꺼냈어요. 상담사가 지난 1년 내역을 쭉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 평균 18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한 달에 180만 원 쓰시네요. 1년이면 2,160만 원이에요. 4억이면 18년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받으세요? 네, 월 90만 원이요. 그럼 실제론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만 자산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럼 37년을 쓸 수 있어요. 105세까지요. 최 씨는 멍했습니다. 37년이라고요? 105세까지라고요? 정말요? 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최 씨는 집에 와서 다시 계산해 봤어요. 4억 나누기 1,080만 원. 정말 37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괜히 불안했구나. 105세까지 쓸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했지? 최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3번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일주일에 1번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영복 사고 수영장 등록하는데 20만 원 들었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한 달에 1번 부산에 사는 딸을 보러 갔습니다.
KTX 타고 가서 하루 자고 오는데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돈을 쓰는데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37년치가 있는데 뭐.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아.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똑같은 4억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노후 불안의 90%는 과대 추정에서 와요. 실제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막연히 두려워하거든요. 2024년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노인의 경제적 불안은 실제 자산 규모보다 통제감과 더 관련이 있대요. 내가 내 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내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불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중요해요. 계산은 통제감을 줍니다. 통제감은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매달 지출을 기록하세요.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장 내역만 봐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 보면서 이번 달엔 얼마 썼네 확인만 하면 돼요. 둘째, 3개월에 한 번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얼마가 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요. 수첩에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큰 병에 걸려서 3천만 원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불안이 줄어요. 3천만 원 써도 3억 7천은 남네. 그럼 34년은 쓸 수 있네. 이렇게 계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넷째, 돈 이야기를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배우자나 자녀와 솔직히 나누세요. 우리 지금 이만큼 있고 이렇게 쓰면 이만큼 쓸 수 있대.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반으로 줄어요. 다섯째, 돈을 아끼는 것만큼 쓰는 것도 연습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거나 영화 보거나 좋아하는 물건 사거나요. 죄책감 없이요. 여섯째, 노후 자금과 상속 자금을 분리하세요. 자식 주려고 굶고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내가 쓸 돈, 이건 나중에 줄 돈 이렇게 나누세요. 일곱째, 전문가와 한 번쯤 상담하세요. 은행이나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많이 해요. 객관적인 시각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남이 봐주면 아,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7가지만 실천하면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0대 부부 기준 월 20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1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90만 원, 연 1080만 원만 자선해서 꺼냈으면 돼요. 3억이 있다면 약 28년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최소 30%는 현금으로 유지하세요. 부동산은 안전하지만 급할 때 쓸 수 없어요. 유동성이 곧 안정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가급적 65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 2가지만으로도 월 100만 원 이상 확보됩니다. 넷째,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대부분 커버해요. 월 20만 원 정도 예비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솔직히 나누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불안의 대부분은 모르는 데서 와요.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자산은 얼마고, 내 수입은 얼마고, 내 지출은 얼마입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둘째,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건강입니까? 존엄입니까? 관계입니까? 돈은 그걸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셋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계산입니까? 정리입니까? 상담입니까?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10억이 아니라 3억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5억이 아니라 2억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중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단지 그걸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이 여러분께 평온을 가져다 주길 바라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큰 돈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돼요.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